오랜만에 화창한 주말이에요.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책 읽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약간 찌뿌두두 해도 이렇게 막 억지로라도 몸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신나게 말이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가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은 제2장 연구를 위한 도구에서 실험자들의 의인주의 회피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기 충격이 포함된 심리학 실험의 일부만을 살펴보았다. 미 연방의회의 기술평가국 보고서에 따르면 1979년에서 1983년 사이에 미국 심리학 괴지, 이 잡지에는 주로 동물 연구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다. 잡지에 게재된 608개의 논문 가운데 약 10%는 전기 충격을 사용한 연구였다. 미국 심리학회지와 무관한 다른 수많은 잡지들도 전기 충격을 사용한 동물 연구 보고서를 발행한다. 우리는 전혀 발행되지 않은 실험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기 충격은 동물들에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는 심리학 분야의 여러 연구 중에서 한 가지 유형에 불과하다. 앞에서 우리는 이미 어미 박탈 실험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동물 실험들이 있으며 이를 간단히 서술하기만 해도 여러 권의 책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상행동, 정신분열증 동물 모델, 동물의 운동, 몸통 보존, 인지, 의사소통, 포식자, 피식자 관계, 동기와 정서, 감각과 인식, 수면, 음식, 물의 박탈 등은 그 예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심리학 분야에서 매년 수행되는 수많은 실험 중 극히 일부만을 살펴본 것이다. 그럼에도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실험들이 동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야기하며 실제로 중요하거나 의미심장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실험은 그다지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동물들은 심리학자와 다른 분야의 실험자들에게 단순히 도구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실험실은 이러한 도구들에 드는 비용을 따져볼 것이다. 한편 실험자들의 동물에 대한 태도는 분명 냉담해졌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수행되는 실험에서뿐만이 아니라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할로와 수오미의 강간대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사용함으로써 태어난 암컷 원숭이의 선호 기술에 대해 보고할 때의 농담 섞인 어조를 확인해보라. 진실을 왜곡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될 경우 사람들은 훨씬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오직 관찰될 수 있는 것만을 기술해야 한다는 행동주의 이론의 영향하에 있는 심리학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전혀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상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언급하는 용어들을 상당수 개발해냈다. 동료들의 목적 없는 동물 실험을 반대해온 얼마 되지 않는 심리학자 중의 하나인 앨리스 하임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동물 행동에 대한 연구는 항상 과학적이며 위생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용어로 표현된다. 이로 인해 비과학적이면서 정상적인 젊은 심리학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세뇌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속어, 기술이란 사실상 갈증이나 굶주림을 야기하거나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고문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부분적인 강화란 실험자들이 사전 훈련을 통해 동물에게 야기한 기대를 간헐적으로만 충족시킴으로써 욕구불만을 안겨주는 것을 일컫는 용어다. 부정적 자극은 동물에게 피할 수 있는 자극을 줄 때 사용되는 용어다. 회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관찰 가능한 활동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통스러운 또는 겁나게 하는 자극이라는 용어는 그다지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용어가 의인적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동물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감정과 유사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용어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는 비행태적이며 비과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젊고 여린 연구자들이 어떤 창의성 있는 실험을 행하길 주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동물 행동 분야를 연구하는 실험 심리학자들은 의인화를 금기로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과 하등동물의 유사성을 믿지 않을 경우 그는 자신이 행하는 연구가 대부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독자들은 내가 이미 인용한 하임의 실험 보고서에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전문 용어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실험 대상들이 충격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싶은 경우마저도 셀리그먼은 마치 실험 대상인 개에게 어떤 종류의 정신 과정이 있음을 부정하기라도 하듯이 포기라는 용어의 인용 구호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음에 주목하라. 그러나 이와 같은 과학적 방법의 논리적 귀결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놀랍게 보일지 몰라도 일부 심리학자들은 의인화를 지나칠 정도로 피하려다 보니 이와 같은 결론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태도는 뉴 사이언티스트에 게재된 다음과 같은 자서전적인 글에 적절히 예시되어 있다. (15년) 전 심리학과에 지원했을 때 냉혹하게 생긴 그 자신이 심리학자인 면접관이 나에게 지원 동기를 물어보았다. 이와 더불어 그는 심리학이 무엇이며 무엇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지 아느냐고 친절하게 물어보았다. 당시 어설프고 순박했던 바보 같은 나는 심리학이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인간이 연구 대상이 된다고 대답했다. 면접관은 나를 완전히 움츠리게 하는 환성을 지르면서 심리학자들이 마음에는 관심이 없으며 인간이 아닌 쥐들을 주요 연구 대상이라고 했다. 이윽고 그는 나에게 바로 옆에 철학과에 가보는 것이 어떠냐고 강력하게 권유했다. 이제 자신들의 연구가 인간의 마음과 관계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심리학자들은 소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여전히 쥐를 사용한 실험은 수없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실험자들이 인간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배우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쥐의 행동 그 자체에 대한 관심 때문에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경우 그처럼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최소한 그러한 실험이 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자가 처하게 되는 주요 딜레마는 유달리 곤혹스럽다. 먼저 그들이 동물이 인간과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들은 실험을 행할 이유가 없어진다. 다음으로 그들은 동물이 우리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간에게 행할 경우 잔혹하다고 판단되는 실험을 동물에게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심리학자는 두 가지 중에서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처음 읽게 된 거는 몇 년 전에 (6년) 정도 전인 것 같네요. 채식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 책을 읽으면서 접하게 된 책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때는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 있어서 되게 호기심도 있었고 참 흥미롭게 읽었는데, 사실 지금 다시 이렇게 읽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하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입니다. 따뜻하고 화창하고 화사한 봄이 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희망의 씨앗을 품어야겠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77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78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